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조맘동화 어린이들 중 이름을 불러달라고 댓글 남긴 친구들이 있어서 이름을 먼저 불러줄게요. 먼저 윤서영 어린이, 곧 있으면 생일이라고 해요.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7살 양민하 어린이, 요즘 코로나로 집에서 동화를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하네요. 조맘 동화를 재밌게 들어주어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거위치기 아가씨. 어느 왕국의 공주가 자신의 침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제 곧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지요. 공주는 멀리 떨어진 왕국의 젊은 왕과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궁 밖에서는 하녀가 이미 갈색 앞말에 올라탄 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고, 왕비는 자신의 은빛 말인 팔라다에 안장을 얹어 공주가 타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공주는 씩씩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지요. 그러고는 슬픔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왕비에게 말했어요. 어마마마, 이제 짐도 다 쌌고 갈 채비가 됐어요. 왕비는 공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는 당부했어요. 조심해서 가렴. 팔라다와 떨어지지 마. 팔라다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그럴게요. 공주는 울먹거리며 대답한 다음 말에 올라탔어요. 팔라다는 평범한 말이 아니었지요. 팔라다는 고결하고 기품이 넘치는 순말이었어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사람처럼 말도 할 줄 알았지요. 왕비는 왕실의 어떤 고문보다도 팔라다를 신뢰했답니다. 왕비는 팔라다의 벨벳처럼 부드러운 콧등을 쓰다듬고는 귓가에 속삭였어요. 부탁한다. 공주를 잘 보살펴주렴. 팔라다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여왕폐하. 그런 다음 위풍당당하게 갈기를 털며 길을 나섰지요. 공주는 팔라다에 올라타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잘 있어요, 어마마마. 공주는 궁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고선 고개를 돌려 눈앞에 펼쳐진 길을 바라보며 자기를 기다리는 새로운 나날을 상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개울이 나왔지요. 개울물이 어찌나 시원하고 상쾌해 보이던지 공주는 하녀에게 부탁했어요. 저 개울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구나. 좀 떠다 줄래? 하지만 하녀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대꾸했지요. 마시고 싶으면 직접 떠마시든지요. 저는 공주님의 몸종이 되란 말은 못 들었는데요.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그토록 무례한 하녀는
난생 처음 보았거든요. 하지만 공주는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팔라다에서 뛰어내려 물을 마시러 개울가로 갔어요. 공주가 물을 마시려 몸을 숙였을 때 그만 휘청이다가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공주가 쓰고 있던 황금 왕관이 물살에 떠내려가자 공주는 안절부절 못했지요. 하녀는 공주가 물에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 간신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비웃었어요. 팔라다가 화가 나서 꼬리를 휙휙 휘두르고는 하녀에게 명령했어요. 공주님께서 주위에 떠시는 게 안 보이느냐? 당장 내 망토를 벗어드려. 하녀는 팔라다의 명령에 순순히 따랐어요. 하녀가 생각했어요.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말이니까 또 무슨 능력이 있을지 누가 알아? 다시 길을 가다 보니 공주는 하녀가 자기 명령을 거역한 것은 까맣게 잊고 결혼식 생각에 빠졌지요. 얼마 후 또 다른 개울이 나타났어요. 공주가 하녀에게 물었지요. 저기서 마실 물을 좀 떠다 주겠니? 하지만 하녀는 코를 높이 쳐들고는 대꾸했어요. 마시고 싶으면 직접 떠마시세요. 저는 공주님의 몸쪽 노릇을 하란 명은 못 들었다고요. 이번에도 공주는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에 다시 빠지지 않게 매우 조심해서 물을 떠마셨어요. 공주가 물을 다 마시고 말에 오르려 하자 하녀가 앞을 가로막고 툴툴거렸어요. 제 안장은 너무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서 엉덩이에 온통 멍이 들었어요. 잠깐만 말을 바꿔 타면 안 될까요? 공주가 말했어요. 아유, 가엾어라. 팔라다, 잠시 이 하녀를 내 등에 태워주렴. 하녀가 갈기를 함부로 잡아당기며 안장에 기어오르자 팔라다는 못마땅하게 여겨 힝힝거렸어요. 하지만 팔라다는 공주가 부탁한 대로 따랐어요. 일행은 온종일 달렸지요.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따라 달리고 가파른 바위투성이 산도 오르고 어두컴컴한 숲도 지났지요. 해가 질 무렵 마침내 왕의 궁전에 도착했어요. 왕과 들뜬 신하들이 공주를 맞으러 달려나왔어요. 공주는 왕관을 잃어버린 데다 머리카락은 지저분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몸에는 하녀의 누더기 같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어요. 반면 근사한 팔라다에 올라탄 채 오만한 표정을 띤 하녀는 공주보다 훨씬 위풍당당해 보였지요. 왕족은 하녀가 왕의 신부감이라고 생각하고는 하녀를 에워쌌어요. 왕은 양팔로 하녀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곧장 궁으로 안고 들어갔지요. 진짜 공주가 쫓아가려 했지만 경비병이 막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공주가 말했지요. 제발 들여보내주세요. 다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셨어요. 제가 공주입니다. 폐하와 들어간 저 아가씨는 하녀일 뿐이에요. 병비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꼴을 좀 봐요. 어디를 봐도 공주 같지는 않은데요. 경비병은 공주를 안에 들어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지요. 그 사이 하녀는 안내를 받아 우아하게 꾸민 연회장으로 들어섰어요. 식탁마다 귀한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식탁 앞에 앉으며 하녀는 우쭐해져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지. 나는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사람들은 모두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잖아? 하녀와 마주 앉은 왕은 하녀의 행동거지가 왠지 공주답지 않아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왕은 의심을 덮어두고 생각했어요. 멀리서 오느라 피곤해서 그런 게 틀림없어. 저녁 만찬 후 악단이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러자 왕은 하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러 나갔어요. 모두들 우아하게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그런데 하녀는 양발을 번갈아 디뎌 깡충깡충 뛰고 까불대며 춤을 추지 뭐예요. 왕은 당황하며 생각했어요. 공주치고는 너무 경망스럽군. 하지만 공주의 나라에서는 저런 춤을 추는지도 모르지. 음악이 끝나자 두 사람은 난간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어요. 발 아래에는 은은한 달빛이 정원을 비추어 주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행복한 저녁이어야 했건만 왕은 어딘가 마음이 찜찜했어요. 바로 그때 왕은 우연히 진짜 공주가 마구간 문 앞에 서서 팔라다를 쓰다듬는 모습을 보았어요. 왕이 하녀에게 물었어요. 저분은 그대와 함께 말을 타고 온 아가씨 아닙니까? 사람을 내려보내 저 아가씨를 하녀들의 침소로 안내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녀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 애는 소장농일 뿐이랍니다. 제 짐을 나르게 하려고 데려온 것뿐이에요. 저 애가 왜 아직까지 저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나 모르겠네요. 밭에서 구덩이 파는 일 같은 걸 시키면 어떨까요? 눈에 안 띄게. 그러니까 빈둥거리지 않게요. 왕은 공주를 내려다보았어요. 공주는 너무 곱고 아름다워서 천한 신분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공주가 구덩이를 판다고 생각하니 왕은 마음이 언짢았어요. 왕이 말했어요. 성에 거위를 키우는 소년이 있어요. 저 아가씨가 그 소년을 돕게 하면 되겠군요. 하녀는 생각했어요. 휴, 공주는 처리되었군. 이제 저 말하는 말이 사실을 일러바치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튿날 아침, 하녀는 그 지역에 사는 푸주간 주인을 불러 말했어요. 내가 여기에 몰고 온 저 말은 몹시 위험해요. 저놈이 나를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지 뭐예요. 당장 해치워 주세요. 푸주간 주인이 말했지요. 네, 물론이죠. 푸주간 주인은 마구간 밖에서 공주와 팔라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푸주간 주인은 자신이 받은 명령을 공주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공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공주가 팔라다의 목을 양팔로 안으며 푸주간 주인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제 말을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푸주간 주인이 되받았어요. 제가 왜 왕의 신부가 아닌 소장농 아가씨의 말을 들어야 하죠? 공주는 자신이 바로 진짜 공주라고 하려다가 그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입을 닫았어요. 공주는 그 대신 비장하게 말했지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공주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푸주간 주인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지요. 그럼 좋아요. 하지만 대신에 도시의 성벽 밖에 말을 둬야 해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거위치기 아가씨가 되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편 하녀도 궁전에서 지내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하녀는 궁전의 하인들을 못살게 굴었지요.
어느 날은 하녀가 일부러 진흙투성이 구두를 신고 갓 청소한 상아색 양탄자 위를 활보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복잡한 10단계 코스 요리를 차리도록 하고는 한 입도 먹지 않고 음식을 돌려보냈지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도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머지않아 하녀의 평판이 아주 나빠졌어요. 공주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 때까지는 하녀의 눈에 띄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공주는 매일 아침 일찍 거위치기 소년과 함께 왕의 거위들을 몰고 궁터 밖으로 나갔어요. 거위들은 뒤뚱뒤뚱 갸웃거리며 도시를 에워싼 성벽의 관문을 통과해 저 멀리 싱그러운 초록빛 들판으로 움직였지요. 공주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팔라다를 데리고 다녔어요. 거위 소년이 멀리 있어 듣지 못할 때면 공주는 팔라다에게 얼굴을 비비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느 아침 공주가 팔라다에게 속삭였어요. 팔라다,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말이야. 너는 여기 이렇게 숨어 지낼 게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하고 나는 왕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말은 당당하게 갈기를 휘날리며 대답했어요. 저를 믿으세요, 공주님. 제가 어떻게든 왕이 진실을 알아차리게 만들겠습니다. 팔라다의 약속을 듣고 안심한 공주는 풀밭에 앉아 머리를 빗기 시작했어요. 그때 거위치기 소년이 공주의 긴 금발이 어깨 위로 너울거리는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지요. 소년은 그 머리카락을 너무 만지고 싶어서 슬며시 더러운 손을 뻗었어요. 팔라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힝힝거리자 공주가 고개를 들었지요. 공주가 되뇌었어요. 산들바람아 이리저리 불어라. 이 악당의 모자를 실어가렴. 그러자 소년 주위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장난이라도 치듯 소년의 모자를 바람결에 요리조리 떠다니게 했어요. 소년이 소리쳤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러더니 모자를 쫓아 들판을 가로지르며 달려갔어요. 이튿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같이 거위치기 소년은 공주의 금빛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람이 불어와 모자를 실어갔고 소년은 또다시 모자를 잡으러 이리저리 쫓아다니곤 했답니다. 거위치기 소년은 계속해서 실패하자 실망스러웠고 결국 더는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소년은 왕에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전하, 저는 이제 저 아가씨와 함께 거위를 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어요. 도대체 왜 못하겠다는 거냐? 거위치기 소년이 투덜거리며 대답했어요. 저 아가씨가 온종일 장난을 치며 저를 놀려댑니다. 왕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장난이라니 어떤 장난 말이냐? 그래서 거위치기 소년은 공주가 바람에게 명령을 내릴 줄 안다고 일러 바쳤어요. 어쩌면 그 아가씨는 마녀일지도 몰라요. 왕이 대답했지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가씨한테 별난 구석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그래도 한 번만 더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거위를 돌봐라. 그 다음부터는 너 혼자서 거위를 치게 해주마. 이튿날 왕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왕은 모자가 달린 망토 차림으로 변장했지요. 그런 다음 거위치기 소년과 공주를 쫓아 궁터를 나섰어요. 왕은 두 사람 몰래 그늘로만 걸었지요. 두 사람은
들판에 거위를 풀어놓았고 왕은 성벽의 문에 숨어서 몰래 지켜보았어요. 평소처럼 공주는 거위치기 소년이 듣지 못할 만큼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팔라다에게 말을 걸었어요. 공주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일이 왕의 결혼식이야. 내가 무슨 수로 왕이 그 못된 하녀와 결혼을 못하게 막겠니? 팔라다는 코를 발름거리더니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말은 공주의 등 뒤를 건너다 보았고 성벽의 관문에 웬 망토를 뒤집어 쓴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팔라다는 첫눈에 그 사람이 왕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팔라다가 왕에게 들릴 만큼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공주님이 왕의 진짜 신부라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이어서 팔라다가 말했지요. 저만 믿으세요. 공주님께서는 완벽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실 겁니다. 말이 말하는 걸 처음 들어본 왕은 자기 귀를 의심하고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비범한 동물이 진실을 말하는 건지도 몰라. 이어서 왕은 공주가 머리 빗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공주의 머리카락이 햇살처럼 반짝이자 왕은 그 모습에 완전히 홀리고 말았어요. 왕은 거위치기 소년이 머리칼을 만지려고 들 때마다 공주가 바람을 불러내는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소년이 이야기한 대로였어요. 왕은 그 정도 증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평범한 소장농 아가씨가 바람을 불러낼 수는 없어. 저 아가씨가 내 진짜 신부감이 분명해. 그리하여 왕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급히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왕은 신하와 하인을 모두 궁궐로 불러 모았어요. 물론 거위치기 소년과 공주도 불렀지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왕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왕은 하녀의 강요로 하녀와 신분을 바꿔야만 했던 어느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 다음 왕은 공주 쪽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자, 당신이 공주라면 그 하녀를 어떻게 벌하겠습니까? 얼굴이 새빨개진 공주는 조심스레 하녀 쪽을 곁눈질하고는 대답했어요. 하녀가 사과하고 앞으로는 마음씨를 곱게 쓰겠다고 약속하면 저는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녀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지요. 뭐라고? 내 하녀가 그런 짓을 하면 나는 그 애를 못이 가득한 술통에 넣고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온 도시에 대굴대굴 굴려버릴 테다. 왕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벌하고 싶다고. 이 이야기 속 하녀가 바로 너고 이 거위치기 아가씨가 진짜 공주 아니더냐. 말도 안 돼요. 제가... 하녀는 대뜸 대꾸했다가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를 술통에 넣지 말아주세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왕은 말했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런 무자비한 벌은 내리지 않는다. 대신에 너는 공주에게 사과하겠느냐? 하녀는 오만하게 대꾸했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녀는 공주와 거위치기 소년을 밀치고 문으로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왕이 불호령을 내렸지요. 경비병, 저 여자를 잡아라. 그리하여 하녀는 왕 앞에 도로 끌려왔어요. 발길질을 하고 악을 쓰면서 말이지요. 왕이 하녀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너에게 다음과 같은 벌을 내리노라. 너는 온갖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 밭에서 구덩이를 파고 마구간을 청소하고
궁궐의 모든 양탄자를 털어라. 하녀가 툴툴거리며 경비병들에게 끌려나갔지만 아무도 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모든 눈이 공주에게 쏠려 있었어요. 공주가 왕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진실을 알아내셨나요? 왕이 대답했어요. 줄곧 의심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위치기 소년과 그대의 말하는 말 덕분에 확신을 얻었지요. 이튿날 왕과 공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공주의 부탁으로 결혼식에는 푸죽한 주인을 비롯한 몇몇 손님이 더 참석했어요. 그건 바로 시동 역할을 맡은 팔라다와 거위치기 소년, 그리고 거위떼였어요. 거위들은 신부의 들러리로 등장해 결혼식 행렬을 뒤뚱뒤뚱 따랐답니다. 그 모습은 공주가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모두가 왕과 진짜 공주가 행복하게 살 것을 의심치 않았답니다. 엽전 한 입. 어느 서당에 아이들이 모여 앉아 열심히 글을 읽고 있었어요. 하늘, 천, 땅, 지, 거물, 현, 누를, 황.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온몸이 베베 꼬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꾀를 내어 훈장님을 졸랐어요. 훈장님,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해주세요. 어허, 공부하다 말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훈장님, 딱 하나만요. 네. 다른 날 같으면 이놈들! 하고 호통치셨을 훈장님이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이니 어디 한번 맞춰볼 테냐? 수수께끼요? 아이들의 두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났어요. 훈장님은 옥수수 수염처럼 기다란 수염을 쓱쓱 쓰다듬었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둥글넓적한 엽전을 꺼냈지요. 여기 엽전이 한 입 있다. 이 엽전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너라. 그러면 재미난 이야기를 한 보따리 해주마.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글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수수께끼의 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두 눈을 깜짝깜짝, 뒤통수를 극적극적, 발가락을 조물조물, 콧구멍을 사부작사부작 후비며 딴청을 부렸어요. 에헴, 아무도 없느냐? 아이들이 입을 삐죽 내밀고 쫑알거렸어요. 훈장님, 어떻게 엽전 한 입으로 방안을 가득 채울 물건을 사오겠어요? 저희를 놀리시는 거죠? 맞아요. 그걸로는 엿가락 한 개밖에 못 사요. 허허, 그러니까 수수께끼 아니냐. 그럼 다시 글 공부나 하자꾸나. 아이들은 오리처럼 입을 쑥 내밀었어요. 그때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하기로 소문난 호동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훈장님, 제가 사오겠습니다. 호동이 내가 정말 사올 수 있겠느냐? 네, 다녀오겠습니다. 호동이는 엽전 한 입을 들고 장터로 나갔어요. 두리번 여기저기 헤매다가 옳거니 딱 맞는 물건을 찾아내고 빙긋 웃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얀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지요. 한편 호동이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쑥덕쑥덕 쉴 새 없이 입방아를 찧었어요.
괜히 아까운 엽전만 버리고 올 게 뻔해. 아무것도 못 사서 혼날까봐 도망갔을 거야. 잠새 때처럼 떠들지 말고 책이라도 읽으며 기다려라. 사실 훈장님도 무척 궁금해했답니다. 호동이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호동이의 손만 쳐다보았지요. 호동이의 손에는 달랑 양초 한 개가 들려 있었어요. 방 안을 가득 채운다는 게 고작 양초야? 아이들이 배꼽을 쥐고 깔깔댔지만 호동이는 차분히 말했어요. 훈장님, 양초에 불을 밝혀주세요.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켰어요. 보세요. 양초에 불이 붙자마자 어둑어둑하던 방안이 보름달처럼 환해졌지 뭐예요. 옳거니 엽전 한 입으로 방안이 가득 찼구나. 훈장님이 큰 소리로 껄껄 웃으셨어요. 아이들은 지혜로운 호동이 덕분에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실컷 들었답니다. 깨어진 도자기. 옛날 어느 마을에 지체 높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영감님은 빛깔이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 2개를 마치 자식처럼 아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도자기를 꼭 끌어안고는 윤이 나게 반질반질 닦았어요. 그러고는 누가 손이라도 댈세라 문갑 위에 조심조심 잘 놓아두었지요. 어느 날 영감님이 집을 비운 사이 일하는 할멈이 방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할멈은 흥얼흥얼 노래를 하며 걸레질을 했지요. 그런데 방바닥을 어찌나 반들반들 잘 닦아놓았던지 엉덩방울을 찌으며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맙소사, 그 순간 도자기 한 개가 할멈 손에 부딪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 가슴은 쿵쾅쿵쾅, 팔다리는 후들후들, 할멈은 눈앞이 캄캄하여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네. 아이고. 울음소리를 듣고 마님이 놀라서 뛰어들어왔어요. 할멈, 무슨 일인가? 에구머니, 도자기가. 마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이고,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요. 할멈, 울지 말게나. 운다고 깨진 도자기가 붙겠나? 마음씨 착한 마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할멈에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했어요. 어두워질 무렵 영감님이 돌아왔어요. 부인, 도자기 한 개는 어디 있소? 마님이 머뭇머뭇하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깨뜨렸어요. 용서하세요. 뭐요? 영감님의 얼굴이 활활 달아올랐어요. 그때 할멈이 뛰어나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닙니다. 마님이 아니라 제가 그만. 뭐라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영감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할멈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멀쩡한 도자기를 방바닥에 냅다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할멈이.
영감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할멈이 죽고 싶은 모양이군. 영감님은 할멈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할멈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어차피 죽을 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도자기마저 깨트린 것입니다. 할멈의 말에 영감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잠자코 있던 마님이 나직나직 말했어요. 영감, 도자기를 깨트린 것은 잘못이지만 어찌 도자기가 사람보다 귀하다 하겠습니까? 영감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였소. 미안하구려, 할멈. 그 뒤로 영감님은 아무리 곱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아도 더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아무리 멋진 도자기도 사람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으니까요. 구두장이와 요정. 가난한 구두장이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마을에 커다란 구두 공장이 들어선 뒤로 자신의 작은 구두방에 손님이 뜸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구두장이는 이제 가죽을 살 돈도 없었지요. 딱 구두 한 켤레를 만들 가죽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구두장이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신발 모양으로 잘라내고는 작업대에 가죽 조각들을 펼쳐놓았어요. 내일 꿰매 붙여야겠다. 지친 구두장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구두방에 내려온 구두장이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가 않아서 두 눈을 비볐어요.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 멋지게 완성된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구두장이가 중얼거렸지요. 이게 언제 이렇게 완성됐나 모르겠네. 구두장이는 신발을 집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이렇게 촘촘한 바느질은 난생 처음 보았어요. 바늘땀 하나하나가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었지요. 구두장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진짜 이상하네. 내가 아직도 꿈을 꾸나? 꿈을 꾸다니요? 무슨 꿈을요? 문 너머로 고개를 내민 아내가 구두장이에게 물었어요. 구두장이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들려주자 아내도 구두장이만큼이나 어리둥절했답니다. 부부는 그 구두를 가장 눈에 띄는 창가 진열대에 내놓기로 했어요. 몇 분 뒤 가게 문의 종이 울렸어요. 맵시 있게 차려입은 신사가 걸어 들어왔지요. 신사가 말했어요. 저 멋진 구두 좀 신어볼 수 있을까요? 구두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손님. 구두장이 부부는 부산을 떨며 손님을 맞았어요. 아주 오랜만에 온 손님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요. 구두는 신사 손님에게 맞춘 듯이 꼭 맞았어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신사 손님이 대번에 돈을 내고는 구두를 사갔어요. 구두장이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구두장이는 가죽에 새 구두에 본을 떴어요. 하지만 하루를 들뜨게 보낸 뒤라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요.
아내가 구두장이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내일 아침에 마저 완성하는 게 어때요? 그러는 편이 좋겠군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구두장이는 놀랍게도 작업대 위에 놓인 구두 2켤레를 발견했어요. 구두에는 십자 모양으로 엇갈리게 리본이 묶여 있었고 반짝거리는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지요. 구두장이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세상에, 첫 번보다도 훨씬 멋진 구두인데. 구두장이가 구두 2켤레를 진열하자마자 가게 앞을 지나던 자매가 그 구두들을 보고 홀딱 반했어요. 자매에게는 이미 구두가 수백 켤레나 있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구두는 없었어요. 게다가 아무리 구두가 많아도 자매는 만족할 줄을 몰랐지요. 자매는 걸음을 멈추고는 탐이 나서 구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첫째가 흥분해서 말했지요. 이건 무조건 사야 해. 그냥 완벽하잖아. 둘째가 맞장구를 쳤어요. 진짜로 안 사고는 못 배기겠어. 곧바로 자매는 당당히 구두장이의 가게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진열장에 저 신발들 좀 신어볼게요. 구두장이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가씨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구두장이가 신발을 들고 돌아보니 자매는 이미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들떠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매는 신발을 신자마자 흥분해서 깍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다음 벌떡 일어나서 구두방 안을 폴짝폴짝 돌아다녔어요. 깔깔거리며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했지요. 구두장이는 자매에게 구두를 판 돈으로 이번에는 구두 4켤레를 만들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구두장이는 전처럼 가죽을 잘라 본을 뜬 뒤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작업대 위에는 간 만든 듯한 구두 4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굽이 아주 높고 정교한 무늬의 자수가 놓인 구두들이었어요. 구두장이는 구두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어요. 그런 다음 가게에 구두들을 진열하러 서성거리다가 창가에 들이운 커튼을 올렸어요. 바로 그때 구두장이는 깜짝 놀라 나자빠졌어요. 구름같이 모여든 사람들이 창유리에 코를 바짝 디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구두장이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로를 손가방으로 치고 우산으로 찌르거나 팔꿈치로 쿡쿡 밀치면서 말이지요. 운 좋은 손님 넷이 먼저 구두 4켤레를 낚아챘어요. 나머지 손님들은 애가 타서 외쳐댔어요. 신발 주세요. 신발 주세요. 구두장이의 아내가 외쳤어요. 기다려주세요. 신발은 내일 더 나옵니다. 이튿날에는 손님들이 골목 어귀까지 길게 늘어섰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매일 밤 구두장이가 가죽 원단을 잘라놓으면 매일 아침 새 구두가 준비돼 있었지요. 버클 장식이 달린 구두, 나비 모양 리본이 달린 구두, 코가 뾰족하고 무릎까지 오는 롱부츠, 다가닥거리는 나막신, 우아한 슬리퍼, 무용화, 코가 길고 뾰족한 구두까지 온갖 신발이 다 있었어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우연히 얻은 엄청난 행운이 혹시라도 끝나버릴까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터놓고 말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아내가 구두쟁이에게 물었어요. 여보,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구두쟁이가 대답했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자지 말고 가게를 지켜봅시다. 그날 밤 부부는 침실로 올라가 잠자리에 드는 대신 구두방 작업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려고 옆방에 숨어 기다렸어요. 괴종시계가 12시를 치자마자 문이 휙 열렸어요. 그러더니 키가 구두쟁이의 무릎에도 못 미치는 자그마한 남자 2명이 뛰어 들어왔어요. 두 남자는 누더기 같은 옷차림의 맨발이었지요. 구두쟁이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그럼 그렇지. 요정들이었구나. 그 작은 바늘땀을 보고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요정들은 작업대에 기어 올라가 곧바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요정들이 바늘을 가느다란 번갯불처럼 반짝거리며 휙휙 다루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지켜보았어요. 순식간에 두 요정은 아름다운 구두 한 켤레를 완성했지요. 그들은 콩콩 망치질을 해서 구두에 밑창을 받고 구두를 윤이 날 때까지 문질러 닦았어요. 요정들은 단숨에 다음 구두를 만들어냈어요. 바지런한 작은 요정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가죽 조각을 남김없이 사용해 구두를 만들었지요. 요정들은 마지막 구두를 완성하고 나서야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했어요. 그중 한 요정이 말했어요. 이봐, 신데렐라의 구두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다른 요정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 유리구두가 아주 예쁘기는 해도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요정들은 꽤 만족한 표정으로 작업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열린 문으로 빠져나갔어요. 구두장이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정들의 옷이 달아빠진 거 봤어요? 불쌍하기도 하지. 우리가 새 옷을 좀 만들어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어떨까요? 남편이 기쁘게 찬성했어요.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이군. 요정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가 되네. 이튿날 구두장이 부부는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구두장의 아내는 깔끔한 셔츠와 근사한 바지, 세련된 조끼를 2벌씩 지었어요. 앙증맞은 꽃갈모자도 2개 만들었고요. 그 사이 구두장이는 요정용 구두 2켤레를 만들 가죽을 잘랐어요. 그런 다음 가죽 조각들을 깁기 시작했지요.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구두장이는 온 마음을 다해 작업했어요. 요정의 부츠는 반짝거리는 빨간 가죽 재질에 구두코는 뾰족 솟게 만들었고 부츠의 윗부분에는 앙증맞은 황금 종장식들을 대롱대롱 달았지요. 작업을 마칠 즈음 구두장이는 눈이 따끔거렸고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요정들이 좋아해야 할 텐데. 그날 밤 구두장이와 아내는 옷과 부츠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선 구석에 숨어 요정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자마자 요정들이 일하러 뛰어들어왔어요. 하지만 요정들은 가죽 조각 대신 작은 옷뭉치 2개를 발견했지요. 요정들은 기쁜 함성을 내질렀어요. 요정들은 바로 달려들어서 옷을 입어보았어요.
한 요정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에 감탄하며 소리쳤어요. 우와, 이 잘생긴 젊은이 좀 봐. 다른 요정이 키득거리며 말했지요. 이제 우리 차림새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 우아한걸. 고생스러운 시절은 이제 끝났나 봐. 이윽고 그 요정은 부추를 발견하더니 벅차서 말했지요. 글쎄, 여기에 우리 말고 이 신발이 맞을 사람은 없을 것 같군. 요정들이 부추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구두장이는 바짝 긴장했어요. 요정들은 부추를 뒤집어가며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마침내 한 요정이 말했어요. 대단해. 엄청난 장인정신이 깃들었어. 다른 요정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주 훌륭한데 인간이 이렇게 재주가 좋은 줄은 몰랐어. 요정들은 부추를 신고는 뒷굽을 딸깍 맞붙였어요. 그러더니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지요. 작업대 위에서 요란한 춤을 한판 추는가 하면 옆으로 제주를 넘으며 마룻바닥을 가로질렀어요. 그러고는 바로 작업실 문지방을 뛰어넘으며 부추의 금종을 짤랑짤랑 울리면서 돌아갔어요. 구두장이는 아내를 마주보며 활짝 미소 지었지요.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요정들이 만족한 모양이야. 이후 구두장이 부부는 도움을 주었던 작은 요정들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후 구두장이는 부지런히 자기 힘으로 아름다운 신발들을 만들어냈고 덕분에 그의 구두방에는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지요. 구두장이와 아내는 다시는 가난에 허덕이지 않았답니다.